정숙 씨, 올해도 생일 축하드려요. 노인정에서 한 상 차려주신 미역국 앞에 앉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작 삶은 달걀 하나 얹은 미역국이었지만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만큼은 제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얼굴들이었거든요. 건강만 하셔. 올해도 웃으면서 살아야지. 한 친구가 제 손등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손길에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져 모르는 척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내일 외식이라며? 아들 내외가 데리고 간다며? 다른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응, 도현이가 삼겹살 예약했다고 하더라고. 강민이도 같이 오고. 제 말에 다들 부러운 눈빛을 보내시더군요. 누가 보면 별거 아닌 약속이지만 제겐 참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며 얼굴도 보기 어려웠으니까요. 돌아오는 길 저는 일부러 시장 골목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며칠 전에 본 회색 스카프가 눈에 밟혀서요. 사실 꼭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생일을 맞이해서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하나 샀습니다. 손에 들고 걸어오는 내내 제 마음은 괜히 들뜨고 설렜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외출복은 다림질까지 해두려고요. 이 옷 입어야겠다. 도현이 좋아하던 베이지 코트. 혼잣말을 하며 옷걸이에서 옷을 꺼내 다려 걸어 놓았습니다. 욕실 바닥도 박박 닦고 손톱도 다듬었습니다. 괜히 외식 한번 하려는데 별걸 다 준비한다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런 준비가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워 창밖을 봤습니다. 비도 안 오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내일은 날씨도 좋다니까 강민이랑 사진도 많이 찍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휴대폰 배터리도 만충시켜 두었습니다. 새로 산 스카프는 작은 쇼핑백에 곱게 넣어 거실 한쪽에 뒀고요. 도현이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땐 이랬습니다. 어머니, 시간 넉넉히 비워두세요. 삼겹살집 예약했어요. 강민이도 좋아하니까요. 그 말에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고깃집 간 게 언젠지도 가물가물했으니까요. 그렇게 생일 전날은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 다음 날이 제 생일이라는 사실이 어쩌면 저 애들에겐 아무 의미도 없는 날이 되어버릴 줄은요. 그날 아침 저는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전날 밤까지 다려둔 코트를 옷걸이에서 다시 꺼내어 먼지를 한 번 더 털었습니다. 스카프는 가방에 곱게 접어넣었고요. 거울 앞에 서서 살짝 화장도 해봤습니다. 눈썹만 그어도 사람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오랜만에 고기 먹는 날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혼잣말을 하면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휴대폰도 배터리를 만충시켜 주머니에 넣어두었고 아들이 몇 시쯤 데리러 오려나 싶어 점심도 건너뒀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액정에 도현이라는 이름이 떠있는 걸 보고 저는 얼른 통화를 눌렀습니다. 도현아, 이제 나가면 되니? 그런데 아들의 목소리가 어딘가 달랐습니다. 어머니, 윤지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냥 오늘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간 제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예, 오전부터 속이 안 좋다고 해서요. 아이 데리고 움직이기도 좀 그렇고. 다음에 다시 모실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가슴 한복판이 툭 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몸조리 잘하게 해. 그 말이 나오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허기졌는지 속이 쓰려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제대로 차려먹을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꺼낸 건 라면 한 봉지였습니다. 끓는 물에 면을 넣고 달걀 하나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제 모습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는데 면이 입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라면 국물 너머로 주방 시계가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면 도현이랑 윤지, 강민이까지 셋이서 고깃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있었을 테지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그런 인사를 들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창밖에선 퇴근 차량 소리가 북적였습니다.
불금이라 그런지 웃으며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손을 잡고 지나가고 애기 울음소리에 어른들이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 소음 속에서 제 식탁은 참 조용했습니다. 한 입, 두 입 라면을 넘기고 있는데 어느새 국물만 남았더라고요. 그릇을 내려놓고 수저를 치우려는데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울려고 울었던 것도 아닌데 가슴 안에 무언가가 꽉 막혀 있었던 것처럼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무너진 하루. 저 애들에겐 그냥 지나가는 금요일이겠지만 저한텐 1년에 한 번뿐인 생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김없이 6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이불을 정리하고 따뜻한 물에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어제보다 조금 더 퀭해 보였습니다. 거실로 나와 찬물을 한 잔 마시고는 탁자 위에 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충전기는 이미 뽑혀 있었고 알림도 몇 개 와 있었습니다. 손주 강민이 담임 선생님이 보낸 단체 문자, 동네 이장님이 올린 회의 공지, 그리고 그 사이에 이상하게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지 세계심을 3개. 별 생각 없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이 잠시 멎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활짝 웃는 3사람. 윤지, 도현이, 그리고 강민이. 모두 티셔츠 차림에 선글라스를 쓰고 갈비찜이 가득 놓인 테이블 앞에서 즐겁게 건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 적힌 글귀는 이랬습니다. 해시태그 강릉바다, 해시태그 우리만 의휴식, 해시태그 힐링 가족여행. 저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입을 떼려고 했지만 목에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제 생일이요. 몸이 안 좋다더니, 강민이가 아이 때문에 힘들다더니, 고깃집 예약도 다 취소했다더니, 그 시각에 그 애들은 여행을 갔던 겁니다. 그것도 우리만의 휴식이라며 내 생일을 아무 일 아닌 듯 지나쳐놓고는 바다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멍했습니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굳이 거짓말을 했던 건지, 몸이 안 좋다던 말은 대체 누굴 위한 핑계였던 건지. 그 사진을 계속 내려보다가 2번째 사진에서 윤지가 글을 남긴 걸 봤습니다. 어제 먹은 갈비찜 인생 맛집 발견. 강민이도 2그릇 비웠어요. 거기 적힌 시간은 어제 저녁 7시. 제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던 그 시각이었습니다. 한 손엔 수저를 들고 한 손으론 눈물을 훔치고 있던 그 시간이요. 강민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고기를 한 입 물며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본 순간 입꼬리가 떨려 내려갔습니다. 그 사진이 밉지는 않았습니다. 손주가 미운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이의 옆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저 애들한텐 제가 없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거구나. 그래서 굳이 연락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던 거였구나.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전날 끓여 먹은 라면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국물은 다 식어 있었고 숟가락엔 눌어붙은 면발이 말라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속이 비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화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냥 제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왔으면 됐다. 그 한마디, 그 말이 참 허망하더군요. 그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TV도 켜지 않았고 책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다가 해가 넘어가는 걸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것이 제 생일 다음 날의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전등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TV도 켜지 않은 거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고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긴 처음이었습니다. 휴대폰은 식탁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보면 또 뭐가 올라왔을까 싶어 일부러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 저절로 예전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도현이가 윤지를 처음 데려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살갑게 웃으며 어머니 너무 뵙고 싶었어요. 하던 얼굴이 아직도 선했습니다. 그땐 자주 왔습니다. 함께 장도 보고 반찬도 챙겨가고 명절이 아니어도 얼굴을 비췄습니다. 밥을 먹다 보면 꼭 이런 말을 덧붙이곤 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 이렇게 잘 살아요. 이번에 도현이 승진한 것도 어머니가 집착만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그런 말이 고마워서 제 손으로 더 챙겨주게 됐고 뭔가라도 더 해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말이 사라졌습니다. 애가 생기고부터였을까요? 연락이 점점 줄고 방문은 더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육아가 바쁘고 삶이 정신없으면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했습니다. 강민이 생일 선물도 보내고 어린이집 행사에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턴 연락이 단답으로 오거나 아예 없었습니다. 가끔은 톡으로 계좌번호만 달랑 날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달 좀 빠듯해서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레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달은 나도 사정이 좀 그런데.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 네, 알겠어요. 도현이랑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이후로는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아, 이제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도움 줄 땐 고맙다더니 안 되면 연락도 끊는 관계. 네, 어머니. 대답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은 점점 짧아졌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아들한테 섭섭한 것도 있었지만 윤지에게 느끼는 감정은 좀 달랐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다가오던 애가 이제는 차가운 눈빛으로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전화라도 하면 어머니 지금 강민이 재우는 중이에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그 나중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생일 전날 스카프 하나 사면서도 윤지한테 예쁘단 말 들으면 기분 좋겠지 그런 생각까지 했던 제가 그저 한심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아, 내가 우스워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 그동안의 일들이 하나하나 다 떠올랐습니다. 전화 한 통 없던 명절. 내가 준 돈은 말도 없이 받아놓고 다음에 봐도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던 얼굴. 그땐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그냥 참고 넘기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그날 바닷가 사진을 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애들한텐 내가 이미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든 그건 저 애들이 정한 자리일 테니까요. 이제 더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지도 않았고 문자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명절도 아니고 제 생일도 지났겠다. 그 애들도 굳이 연락할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하루 이틀은 조용하다 싶었는데 3일, 일주일, 열흘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애써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오냐, 왜 말이 없냐? 그런 말을 꺼내는 것조차 지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이제는 저 스스로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 애들이 가끔 집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도현이는 현관문을 열며 어머니, 뭐 좀 사왔어요. 하고 들어오곤 했지만 저는 그냥 무표정하게 그래 하고 받아줬습니다. 윤지도 따라와선 웃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강민이 사진 보여드릴까요? 그럴 땐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전처럼 사진을 넘기며 예쁘다, 귀엽다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밥상 하나 차려주고는 말없이 식사만 함께 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특별한 말 없이 이거 좀 더 드시겠어요? 그 한마디 말고는 아무 얘기도 없었습니다. 밥이 끝나면 저는 조용히 자리를 치웠고 그 애들은 더 이상 무슨 말도 꺼내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며칠 또 몇 주가 흘렀습니다. 도현이는 한동안 눈치를 보는 듯 하다가 점점 연락조차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건너 한 번씩 어머니 잘 계세요? 하는 메시지가 오더니 점차 주말만 되면 다음 주에 들를게요. 그 다음은 요즘 바빠서요. 결국 아무 말도 없이 시간이 흘러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일부러 집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괜히 집에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만 더 나니까 근처 중고서점에 들렀습니다. 예전에 읽다 만 소설책도 있었고 할인 코너에 오래된 에세이들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낡은 책들이 제 마음을 조금은 편하게 해주더군요. 책 한 권을 골라 카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책을 펴다가 말고는 가방에서 조그만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노트는 예전부터 갖고 다니던 건데 처음엔 장보기 목록 적는 용도였고 한동안은 손주 강민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메모해 놓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그 노트에 뭔가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필을 꺼내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생일엔 누구랑 외식할까?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혔지만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어깨에 얹혔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 한 줄을 쓰고 나니 펜 끝이 자꾸 다른 문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고기 말고 조용한 국수집이면 좋겠다. 말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과 먹고 싶다. 생일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냥 내가 웃을 수 있는 자리였으면 한다. 그렇게 몇 줄을 더 써내려가다 보니 문득 혼자라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일이 꼭 누군가와 보내야 하는 날이어야만 하나. 조용히 내가 좋아하는 책을 보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내 손으로 챙겨 먹는 하루도 꽤 괜찮은 생일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주 그 카페에 갔습니다. 노트를 꺼내고 커피를 마시고 가끔은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도 좋았고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간 나도 누군가의 손을 다시 붙잡게 될까? 그게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겠다는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저는 제 감정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억울함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고 때론 분노도 올라왔지만 그 모든 감정이 지나가고 나니 마지막엔 그저 덜 기대하자는 마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내 삶을 내가 챙기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손이 간 곳은 안방 옷장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입지 않던 옷들, 누렇게 바랜 스웨터, 박스에 쌓아둔 옛 신문 스크랩들. 그 모든 것이 시간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 차례로 꺼내어 정리했습니다. 이건 이젠 버려도 되겠지. 스스로에게 묻는 말처럼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정리하니 안방부터 작은 방, 베란다 구석까지 집안이 확실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쌓아두었던 건 물건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손을 댄 건 임대방이었습니다. 집 뒤편에 딸린 월세방 2칸 중 한 곳의 세입자가 얼마 전 이사를 간 상태였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방을 당분간 비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엔 그냥 아무한테나 안 줘야지. 그 방이 괜히 제 마음과도 연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를 준다는 건 그만큼 정을 나누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이번엔 아무도 기대지 않는 공간으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집 앞 슈퍼에 들렀다가 문득 동네 부동산 사무소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유리문 너머로 사장님이 창밖을 바라보다 저와 눈이 마주쳤고 저는 괜히 피하지 않고 그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정숙 씨 오랜만이에요. 집에 문제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혹시 요즘 집값 시세가 좀 어떤가 해서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요즘 이 동네는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에요. 임대는 꾸준하고 월세도 크게 떨어지진 않았고요.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듣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꺼냈습니다. 혹시 제 집 일부를 장기 월세로 돌리면 어떨까요? 사장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 방 빼고요? 네. 방도 있고 마당 공간도 있으니까요. 다만 사람은 좀 가려야 할 것 같아요. 사장님은 수첩을 꺼내 들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 조건이면 요즘엔 괜찮은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알아봐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바로는 아니고요. 그냥 알아보는 중이에요. 혼잣말처럼 흘려본 말이었지만 그게 제겐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일기 대신 한 줄씩 적었습니다. 오늘은 부엌 정리 완료. 월세방 페인트 칠 견적 확인. 부동산 근처 카페 커피 맛 괜찮음.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메모를 채워가다 보니 그 노트는 어느새 제 감정 정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공간이 정리되자 마음이 먼저 가벼워졌고 무거웠던 어깨가 스르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왔고 커튼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이제 좀 나한테 집중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남에게 내어줬습니다. 방도 시간도 마음도. 이제는 조금씩 저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게 제 작은 움직임의 시작이었습니다. 몇 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초인종 소리에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도현이었습니다. 낯빛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조용하셔서 어디 편찮으신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났습니다. 편찮으신 줄 알았으면 전화 한 통이라도 했어야지. 물론 입 밖으론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어주고 돌아섰습니다. 도현은 따라 들어오며 말을 이었습니다. 집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네요. 정리도 많이 하셨나 봐요. 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도현은 거실에 앉아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결국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지난달 윤지 가게 쪽 자금이 좀 막혀서요. 대출이자 날짜가 다가오는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이번엔 어렵겠구나. 도현은 눈을 깜빡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이제는 그렇게 안 하려고. 도현은 그제야 뭔가를 느낀 듯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 얼마 필요하냐? 어디로 보내줄까? 그런 말을 먼저 했던 제가 이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도현은 난감한 표정으로 소파 끝에 손을 올리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윤지가 가게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번에도 어머니 도움으로 한 번만 넘기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또다시 윤지. 또다시 가게. 또다시 한 번만. 그 말들이 머릿속을 찌르듯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도현아. 엄마 요즘 바빠. 이제 내일에 다 챙겨줄 시간 없어. 도현은 저를 쳐다보다가 그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제 말투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부엌으로 향하자 도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마 더 묻지 못하고 더 요구하지 못하고 그저 제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식탁에 컵 하나를 올려두고 저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젠 좀 나도 생각해야겠더라. 도현은 마치 무거운 돌을 든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이번에도 혹시나 싶어 말씀드린 거니까. 저는 그 말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곧 대답이었습니다. 한참 후 도현은 조용히 일어나 신발을 신었습니다. 강민이 사진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 말에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길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고 TV도 틀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방에 앉아 물만 한 잔 마셨습니다. 아무 맛도 없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버릇처럼 몸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제 노트를 꺼내 한 줄 적었습니다. 오늘 도현이 왔다. 처음으로 거절했다. 처음인데 너무 늦어버린 거겠지. 그리고 펜을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나를 좀 지켜야지. 그 말이 끝나자 제 안에서 오래 굳어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랍 안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손때가 묻은 손잡이를 당기자 낡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결혼 전부터 써오던 철제 금고였습니다. 열쇠는 안방 화장대 거울 뒤에 늘 꽂아두었기에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리자 그 안엔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통장 몇 권, 등기 서류, 증권 잔고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무줄에 묶인 종이 뭉치 한 다발. 그것은 예전에 세무사에게 받아놓았던 증여 분할 계획표였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아직 몸이 건강할 때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 아들에게 순서대로 물려주려고 만들어둔 자료였습니다. 도현이 앞으로 몇 %, 강민이 앞으로 몇 %, 그리고 남은 건 생활비로 쓰려고 제 앞으로 조금 남겨두었던 구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가정을 지켜주는 건 부모의 책임이고 준비된 상속이 갈등을 막아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서류를 들여다보는 제 마음은 전혀 다르더군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필요 없는 사람에게 줄 이유가 없어. 표지 맨 앞에 제 손으로 써놓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마지막 보살핌이 되기를. 그 문장을 읽고 저는 오래도록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보살핌이 있고 보살핌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제게 돌아온 건 어떤 형태의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연락은 필요할 때만, 방문은 돈이 필요할 때만, 감사도 없고 배려도 없는 관계. 그걸 가족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저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펜을 들고 증여 계획서 위에 굵은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 그날 오후 저는 집 근처 작은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세무 상담을 예약했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전화해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젠 모든 걸 다시 점검하고 정리할 때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 손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누군가가 저를 무시한 채 제 의사와 상관없이 무언가를 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너무 억울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집에 돌아온 저는 등기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제가 소유한 이 집, 그리고 뒤채 2칸 월세방의 권리 증서, 모든 게 제 이름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젠 아무도 이걸 건드릴 수 없게 할 거야. 다음 주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갈 자료들을 정리하며 저는 손으로 하나하나 도장을 꺼내고 파일을 만들고 자잘한 보관함들을 분류했습니다. 어릴 적 도연이 사진이 들어있는 앨범도 한때 강민이가 그려준 그림도 그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잠깐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저는 그대로 다시 닫았습니다. 그건 추억이지 지금을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모든 서류 정리를 마친 뒤 저는 노트 한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재산 목록표 정리 완료.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마지막 줄, 내 뜻은 내가 정한다. 그 말이 참 단순하지만 지금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정리를 해나가던 중 묘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별일은 아니었지만 일상에 섞인 자잘한 조각들이 이상하게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도현이었습니다. 불쑥 집에 들른 날 별다른 인사도 없이 집 안을 두리번거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요즘도 금고 그 자리에 있어요? 예전에 쓰시던 인감도장 아직 안 바꾸셨어요? 그땐 무심히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니 의미를 알 수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던 도연은 혹시 어머니 서류들 정리 안 되신 거 있으면 윤지가 도와드린다던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됐다.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편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윤지에게서 갑작스레 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통장 정리나 등기 같은 거 어려우시면 저희가 요즘 그런 일도 봐드려요. 워낙 요즘 사기도 많고 그래서요. 괜히 잘못 건드리면 손해보시니까. 처음엔 걱정해주는 말처럼 들렸지만 톡을 다시 읽어보니 저희가 봐드려요. 라는 말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실 책상 서랍을 열어 통장과 등기 서류가 든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건 분명한데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내 허락 없이 무언가 들춰보거나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 이젠 그런 생각이 드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집에 들른 이웃 할머니가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 도장 갖다 쓰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더라고. 자식이니까 당연히 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큰 소리친대.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칠 전 도현이 말했던 인감도장 바꾸셨어요? 그 말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금고 안을 다시 열었습니다. 서류는 그대로 있었고 도장도 자리에 있었지만 이젠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 것에 대해 제 허락도 없이 말을 꺼내고 손을 대려는 태도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경계를 그어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노트를 펴고 저는 짧게 적었습니다. 서류, 도장, 권리. 지키는 건 지금부터.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정리한 건 나고 넘길 이유는 없다. 그 말을 적고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윤지. 화면에 뜬 이름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윤지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나긋하고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손함이 오늘따라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통화하고 나서 도현이가 연락도 없고 너도 조용하길래 무슨 일 있나 했지. 윤지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어머니. 요즘 저희도 좀 바빴어요. 애도 그렇고 가게 일도 그렇고. 저는 말끝을 끊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그나저나 윤지야, 그 주말 말이다. 내가 기다리던 날 생일날 말이야. 혹시 어딜 다녀온 건 아니니? 윤지는 순간 대답을 머무셨습니다. 그게요 어머니. 사실은요, 강민이가 갑자기 감기 기운이 있어서 기분 전환도 좀 시킬 겸 바닷가 근처로 잠깐 바람 쐬러 다녀왔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강릉이지? 네. 너 SNS에 올렸더라. 강릉 바다 사진 해시태그 가족 힐링 해시태그 인생갈비 이런 거. 너희 셋이서 활짝 웃고 있던 사진. 그거 말이야. 그 시간 내가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있었던 때였거든. 윤지는 말이 막힌 듯 조용해졌고 곧 억지로 웃으며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아, 그거요? 사실 원래 계획에 없던 거예요. 갑자기 결정난 거라 말씀드릴 새도 없었고.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니? 우연이라도 그날 그 사진이 올라와야 했을까? 정적이 흘렀고 윤지는 한참을 침묵한 끝에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날은 정말 어머니 마음 상하게 해드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내 도장은 어디 있냐고 물은 이유는 뭐였을까? 윤지의 호흡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건 그냥 혹시 중요한 서류나 뭐 그런 거 필요하신가 싶어서요.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고 요즘 사기도 많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서랍에 뭘 넣어놨는지, 금고가 어디에 있는지, 왜 자꾸 그걸 물었는지도 이상했고, 더 이상한 건 통장 내역까지 보겠다고 한 거야. 윤지는 놀란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언제 그런 걸. 도현이 이름으로 내 계좌 금융조회 신청했던 거 내가 직접 은행 가서 확인했다. 요청 기록은 다 남더라. 정말요? 등기소에도 갔다. 내 명의로 된 부동산 열람 요청, 그것도 있더라. 내가 그걸 도와준다며 얘기했던 시점이랑 정확히 일치해. 윤지는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는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서 그런 거라면 그 마음은 이미 가짜가 돼버렸어. 진심이라면 왜 몰래 했겠니? 왜 내 허락 없이 내 서류를 너희가 보려 했겠니? 윤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가게가 어렵고 사실 저희도 좀. 그래서 내 재산을 건드리려 한 거니? 그게 걱정이 아니라 탐욕이지. 윤지는 잠시 숨을 삼키더니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께 뭘 바란 건 아니었어요. 진짜예요. 그냥 걱정돼서. 그래.
걱정돼서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나를 더 잘 챙길 거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고 저는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 일엔 손대지 마. 너희가 원하는 건 줄 수 없어. 그리고 이건 부탁도 경고도 아니다. 통보야. 네, 어머니. 윤지는 짧게 대답했고 그 말이 통화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길게 늘어진 그림자 사이로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조용히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가면이 벗겨질 때는 언제나 조용하다. 그리고 다시 한 줄. 이제 내 이름은 내 손으로 지킨다. 며느리 윤지와의 통화를 끊은 뒤 저는 한동안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빛이 쏟아졌지만 마음은 그늘에 머물러 있었지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도 아들도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서운하다거나 섭섭하다는 감정은 이제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서 더 좋았죠. 그러던 중 집 앞에 놓인 작은 우편함 속에서 이상한 서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주소는 제 집으로 되어 있었지만 수신인은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도현이라는 이름이 적힌 법률 문서 봉투였고 겉면에 작게 위임 관련 확인 자료 재발송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그 봉투는 제 집에서 제 이름으로 다른 누군가의 위임을 위한 확인 서류였던 겁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윤지가 전화로 떠봤던 도장 얘기. 금고에 뭐가 있냐며 웃으며 던졌던 말. 그리고 생일날 아무 말 없이 외출해놓고도 뒤늦게 괜한 죄책감을 느끼는 듯한 태도. 이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접근이었구나.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든 손에 넣기 위한 은근하고 조용한 작업이었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봉투를 봉투함에 다시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시청 뒤편의 법률상담센터에 예약을 넣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단정히 옷을 차려입고 혼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자기 신탁 등록을 원하신다고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혹시라도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갈까 봐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제가 정리하고 싶어서요. 네. 자녀분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확실하면 보호 목적의 자기 신탁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류 작성을 마치고 은행과도 연결된 계좌 및 부동산 정보 등록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것들을 이제는 다른 사람 손길 하나 타지 않게 묶어두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도연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너무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뭔가 계산된 톤이 느껴졌습니다. 나야 잘 있지. 도현이는? 아휴 뭐 그냥 일도 많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네요. 아 엄마. 이번 주에 윤지가 댁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엄마랑 얘기도 좀 나누고 싶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서야 오는구나. 이제야 뭔가 확인하려고 움직이는구나. 그래, 오라고 해라. 나는 늘 여기 있으니까. 주말 오후 윤지는 정말로 왔습니다. 도현은 차만 대고 인사만 하고 가버렸고 윤지 혼자만 현관문을 열고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이거 떡 좀 사왔어요. 고맙다. 들어와. 차라도 마시고 가. 저는 찻잔을 2개 꺼내어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지는 거실을 힐끔 둘러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에 말씀하신 그 도장. 혹시 아직 집에 있으세요? 도장? 네, 예전에 쓰시던 거요. 이런 말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요즘은 위임 같은 것도 정리해두면 나중에 편하다고 해서요. 어머님도 그게 좋지 않으실까 해서요. 이제야 본심을 드러내는구나. 저는 조용히 찻잔을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윤지야, 내가 이런 말 꺼낼 줄 알고 있었어. 내가 바보처럼 보여도 이젠 안 속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칠 전 내 이름으로 된 주소에 도연이 이름 붙은 서류가 왔다. 위임 확인 서류였어. 그리고 전에 너희가 통장 관리며 금고 얘기한 것도. 이제 와서 다 맞아떨어지더라.
윤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정리했다. 법적으로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은 이제 신탁으로 묶여 있어. 누구도 내 허락 없이 건드릴 수 없어.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진짜 도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도와준다는 말 너무 많이 들었어. 이젠 그런 말 안 믿는다. 내가 살아온 시간은 내가 계산기 두드려가며 따질 만큼 얕지 않아. 저는 찻잔을 들고 조용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지야. 앞으로는 내 일에 손대지 마. 내가 너희 일에 간섭 안 하듯이 너희도 내 삶에 끼어들지 마. 그 말에 윤지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고 현관문을 닫는 소리만 조용히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고 신탁 등록 확인서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내 손으로 내 삶을 잠갔다는 문장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이름을 지켜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도현이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들도 별다른 연락을 해오지 않았고요. 그렇게 조용히 몇 주가 흘렀습니다. 평소처럼 시장을 들렀다 집으로 돌아오고 세입자 월세 입금 확인하고 비상금 장부나 정리하고 특별할 것 없는 나날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정리해 갔습니다. 며느리가 도장 이야기를 꺼낸 날부터 생일 외식 취소, 여행 사진, 위임장, 그리고 도현이까지 제 안에 쌓여있던 감정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이름이 붙여졌고 그 이름은 거리두기였습니다. 생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달력을 넘기면서 알게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어머니, 그날은 저희가 예약해 둘게요. 하면서 미리 식당을 알아보고 선물 이야기도 꺼냈겠죠. 하지만 올해는 아무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며칠 고민했습니다. 조용히 넘어갈까, 혼자 밥이라도 차릴까. 그런데 문득 노인정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적어도 저한테 이익을 따지는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루 먼저 연락을 돌렸습니다. 나 이번 주 목요일 생일인데 혹시 시간 되는 사람 있으면 밥 한 끼 어때요? 대단한 걸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일인데 밥은 같이 먹을 수 있잖아. 그 정도 마음이었죠.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늘 하던 대로 분무기로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어 그동안 입지 않던 꽃무늬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살짝 낯간지러웠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좀 밝아도 괜찮겠다 싶었죠. 정오 무렵 집 근처 한정식집에서 저 포함 6명이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일찍 와서 자리를 잡아놨고 누군가는 작은 케이크를 들고 왔고 누군가는 머플러를 하나 짜오기도 했습니다. 정숙 씨 생일 축하해요. 그러게요. 벌써 또 한 해네요. 오늘따라 얼굴이 참 환하셔요. 그래요? 하하, 저도 오늘은 괜히 좀 기분이 좋네요. 음식이 하나둘 나왔고 찻잔 사이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누구는 무릎 관절 이야기를 꺼냈고 누구는 손주 얘기, 누구는 연금 얘기. 그러다 한참을 웃다가 어떤 친구가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 안 와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불렀어요. 이젠 좀 내 생일은 내가 정하고 싶어서요. 그래요. 이젠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요. 그러게요. 이 나이에 눈치 볼 일이 뭐가 있어요. 한참을 이야기 나눈 뒤 식당을 나서며 한 친구가 제게 인형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지난달에 뜬 건데 그때 정숙 씨가 예쁘다 하셨잖아요. 생일 선물이에요. 저는 그 인형을 받아 안고 괜히 웃음이 나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니 올해는 정말 따뜻하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해가 기울어지면서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기분이 참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그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았으니 마음이 가벼운 것도 당연했겠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식탁 위에 케이크를 내려놓고 한숨을 돌리며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였습니다. 이게 생일이지.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가 웃고 싶은 날. 그 순간 문득 전화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도현의 이름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부재중도 문자도 아무것도. 근데 이상하죠. 예전 같으면 서운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 이번엔 조금도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젠 저 자신이 저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